오늘의 플러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혁신 전략에서 우리 기업이 나아갈 길을 짚어봅니다. 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의 김현철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오늘 그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기업들,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 실험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실험이요? 네. 네. 혹시 A/B 테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릅니다. 좀 이제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 특히 이제 택 기업의 화면 같은 걸 보시면요, 예. 우리가 보는 구글 예를 들어 화면이다 했을 네. 때 그 화면이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 들었습니다. 뭔지 이제 이해했어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에는 다른 형태로 업데이트해서 상호 비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그런 겁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그게 회사의 유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예. 이런 것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그 실험을 하거나 그럴 때는 네. 특별히 뭐 또 전문적인 인력이 또 필요한 게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실험군과 대조군인데요. 예. 그거를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더 회사에 유익이 되는가 비교 분석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누가 많이 하냐면 통계학자들이 많이 하고 또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초반에요. 2020년대 초반에 예.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예. 그 진짜 거의 뭐 세계 최고의 최고의 반열인 최고죠. 거죠. 예. 1년에 한 25명밖에 안 나와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1년, 2022년에 졸업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가 50명인데 예. 그 중에 10명이 예. 우버랑 아마존으로 갔어요. 우버랑 아마존으로요? 네. 대학이나 연구소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와. 이게 정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일인데 우버랑 아마존이 이런 실험의 가장 프론티어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 대거 데려가서 이런 실험들을 하는데 경제학자 입장에서는요. 일단 교수보다 연봉을 한 3배쯤 뭐 5배쯤 많이 주고 가겠네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세계 최대의 실험실이잖아요. 예. 뭐 우버, 아마존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실험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솔루션인지 찾아보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가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네요. 우버랑 아마존 전 세계인들이 쓰는 이곳에서 생기는 데이터, 네. 이걸로 나중에 연구할 때도 도움되는 시사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야, 어마어마한 뭐 나름대로 서로 시너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학자들하고 통계학자들이 이 그 빅테크 기업에 들어가서 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쭉 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행동 패턴 분석하는 건데요. 근데 뭐 매개 기업이면은 이제 공급자도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버라고 하면요, 이제 운전하시는 분 공급자인 거고요. 아. 소비자는 또 이제 택시를 타시려는 분들이니까. 쌍방향 플랫폼이니까. 네, 쌍방향 플랫폼이니까 그 두 사람들의 비헤이비어가 우리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건데요. 예. 좀 우버 어떻게 했는지 예. 우버가 사실 굉장히 교과서적인 사례라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타면은 그 예전에는 진짜 그냥 딱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혹시 이제 부르시면 호출료가 뭐 3,000원이다, 맞아요. 5,000원이다 이런 거 이렇게 가격이 막 다르던데. 가격 막 다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원시적인 형태, 뭐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형태인데 미국 가면요, 사실은 내가 딱 어느 순간에 택시를 불렀을 때 가격 제시되는 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똑같이 딱 앉아 있어 갖고 네.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가격을 이렇게 다르게 띄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건 비싸. 그러면서 이제 버스로 옮겨 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속 실험을 하면서 예. 어느 날씨냐, 어느 상황이냐, 어느 지역이냐 이런 걸 다 비교해 갖고 가장 최적의 택시 가격을 이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어떨 때는 꼭 택시를 웃돈을 주고라도 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를 잘 확인을 해주면, 통계적으로 네. 확인이 되면 그럴 때는 좀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네. 이거 어설프게 비싸게 받으면 택시 안 타고 걸어가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것 같을 때는 좀 싸게 해서 어떻게든 그런 이용하게 거죠. 하고.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예. 다 실험을 해보고 회사에 가장 최적의 유익이 되는 형태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공급자들도 문제인데요. 아 진짜 막 진짜 바쁜 시간에 네. 공급자가 많아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급자 공급에는 또 한계가 있지만 또 우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가용으로 되니까 네. 거기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들여서 그 택시 드라이버들이 나올 수 있게 하거든요. 출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네.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다. 최적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우버가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손해났던 이제 전략적으로 손해났는데 최근 지난 2년간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이익으로 올라섰거든요. 그 이거랑 관련 있나요? 이거랑 관련이 있죠. 어. 결국은 이제 일부러 전략적으로 막 손해 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예. 그때 높일 때 이렇게 좀 하면은 그 손해율이 좀 줄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버텨서 시장 지배력을 올린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갔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경제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이 빅테크 기업과 손잡고 네. 개인 맞춤형 아니면 어떤 상황에 맞춤형으로 가격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전략들 수립하는 건 알겠는데 네네. 우리가 뭔가 이용할 때는 가격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제품의 품질 이런 질적인 면도 볼 텐데 그런 실험도 있습니까? 네, 그런 실험도 사실 당연히 많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예. 뭐 아마존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쿠팡 많이 또 쓰시고 뭐 예. 11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구매를 하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아마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가 아마존에서 근무를 해요. 예. 제 친구가 이제 경제학자인데 연봉을 많이 받죠. 근데 예. 이제 목표가 뭐냐면 야, 네가 만든 아이디어로 최소한 너의 연봉의 한 10배는 벌어와라. 뭐 약간 이런 건데 예. 아마존 워낙 크니까 하나만 살짝 바꿔줘도 살짝만 주어줘도 엄청난 유익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그 물건들을 검색하시면은 우리 재고가 몇 개 뜹니다. 재고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뭐 이런 사인들 있잖아요.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언제 도착합니다. 이런 정보를 이 오른쪽 위에 우상단에 배치하는지 아니면은 그 제품 딱 들어왔을 때 그 바로 밑에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약간 이제 요 정도만 해도 클릭으로 진짜로 구매할 확률이 0.1%만 바뀌어도 예. 어마어마한 그렇겠네요.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제품의 품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냐 예. 이런 거가 우상단보다는 바로 제품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낫다. 뭐 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한번 말씀드리면 예. 비슷한 예인데요. 빙이라고 혹시 그 검색 엔진 있어요? 예, 알죠. 네, 많이들은 안 쓰시는데 빙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꽃을 사고 싶다. 그래서 이제 플라워 이렇게 회사들이 나오는데 여기 제가 이제 그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과거의 형태는 그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플라워라고 치면은 광고주들 이제 돈 내서 이제 옥션 걸어서 네. 이제 광고 회사들이 쭉 뜨는데요. 예.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 광고 회사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 뭐 네. 이런 거. 나 대신 꽃을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꽃을 보내시겠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약간 그런 걸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예. 했는데 이제 많이들 무시를 했던 거예요. 예. 그 윗선에서 예. 뭐 그런 거 아직 필요 있겠어라고 했는데 뭐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예. 하게 됐는데 진짜 오른쪽처럼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을 탁 터치하는 그런 네. 메시지가 들어가는 순간 매출이 10% 이상 올라간 거예요. 이야. 그럼 해야죠. 그럼 해야죠, 그럼요. 별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험해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마지막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메일 클릭하시면요. 예. 딱 클릭했을 때 새 창이 뜨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 창에서 그대로 그냥 창이 바뀌는 게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창이 바뀌는 걸 선호했어요. 그렇죠. 예. 창이 바뀌는 거 선호하고 또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을 검색하는데 예. 호텔은 꽤 여러 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클릭했을 때 어떤 A라는 호텔로 전환이 돼 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다시 다른 호텔을 검색하려면 다시 맞아요. 돌아가기 좀 전 페이지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불편해요. 불편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실험으로 해서 가장 그 니네 사이트에서는 그게 어떤 자리에서는 새 창이 열리고 어떤 거는 바뀌는 게 좋은지 뭐 이런 실험들도 많이 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또 제안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실험해봐야지 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 지인들은요. 네. 또 의외로 게임 회사에
취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게임 회사도 경제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 게임 회사도 사실은 똑같은 형태인 거잖아요. 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게임 회사들이 또 물건도 팔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가격 스트레이지도요. 아이템. 아이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정말 뭐 사실 비단 모든 이런 택 기업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택 기업 아니라 예전 방식의 제조업 기업에서도요. 네.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회사라고 쳐볼게요. 네. 내가 건강검진 회사를 이제 하는데, 우리 박종호 교수님 지금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그쪽에서는요, 내년에는 조금 더 비싸고 더 좋은 거를 또 하게끔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박정호 교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모셔올 수 예. 있잖아요. 그럼 사모님 모셔올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짜볼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근데 어떤 게 잘못할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객은 굉장히 많으니까 A 그룹에는 이런 식으로 해보고 B 그룹은 이런 식으로 해보고 C 그룹은 저런 식으로 해봐서 가장 많이 리퍼럴을 들어와서 가장 회사의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마케팅 전략인데 네. 그렇게 사실 실험해볼 생각을 잘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렇군요. 야, 이거 진짜 쓰임이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디지털이라는 환경 때문에 네. 뭔가 비교 대조군을 놓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환경이 되다 보니까 네. 경제학자나 통계학자 등 이런 수치적인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은 결국 조직 문화에도 뭔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 네. 그런 변화는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좀 좋은 예 중에 하나가요. 혹시 부킹닷컴이라고 뭔지 압니다. 예. 네. 거기 이제 부킹닷컴은 호텔을 이제 예약하는 사이트인데요. 네. 부킹닷컴이 되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 빙에서 그 살짝 그 퍼스널 메시지 개인의 감정을 그렇게 건드리는 메시지를 했더니 확 매출이 올라가는 거가 사실 지도부에 의해서 6개월 이상 묵살됐던 거예요. 근데 요런 실험은 이제 이런 택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만 개도 동시에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윗 레벨에 허가받지 말고 예. 민주화해라. 정말 그러니까 아래 직원들이 너 바꿔봐서 네가 정말 나아지는 거를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규제를 윗사람들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제를 풀었어요. 그럼 허가 없이 마음대로 해봐라. 저 마음대로 해봐라. 특별히 무슨 진짜 피곤한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는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 진짜 그 팀 아래 예전에는 사장님의 제가를 받아야 된다면 지금은 아래 팀 레벨에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 호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디자인이 좀 되게 독특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부킹닷컴 사실 저는 해보면은 디자인 괜찮다 이런 네. 느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열심히 실험해본 그런 결과로 됐고 이게 조직 문화가 바뀐 게 좀 민주적인 이제 형태로 간 거고요. 네. 근데 부킹닷컴은 진짜 연간 2만 5천 건을 한다고 합니다. 실험을. 이게 만약에 윗사람 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고 해보세요. 네. 사장이 2만 5천 건의 허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이 팀 내에서 아주 작은 그 풀뿌리 조직에서 네. 계속 실험하면서 좋은 건 바꾸고 나쁜 건 버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2만 5천 건의 실험들 중에서 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실험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거 있으실까요? 네, 한 가지 좀 들고 왔는데요. 진짜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진짜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거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요. 혹시 호텔 그거 예약하실 때요. 어른은 몇 명입니까? 아이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 침대 놓기 위해서 아이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약간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행하는 거는 3개월 뒤, 6개월 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전 사이트는 그냥 몇 살입니까만 물어봤는데 요 사이트에서는 새롭게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어느 날짜 기준으로는 몇 살입니까?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네.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러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거 하나만 해도요. 사람들이 요거 나이 입력을 할 때 뭐야 이거 언제 기준이야 이런 식으로 좀 피곤한가 봐요. 예. 요거 정확한 날짜 오늘 날짜 기준이라든지 호텔 숙박하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딱 줬을 때
그렇게 해서 날짜 정보가 하나 딱 들어갔더니 네. 그 예약 지금 거기까지 간 사람 중에서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말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정말 클릭할 비율이 그래서 최종 컨펌해서 예약할 확률이 1% 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예.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 엄청난 택 기업의 그 인터페이스에서 예약 성공률이 그러니까 예약률이 1% 올라간다는 거는 네. 이건 매출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가장 최적의 설계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실험 방법이 더 고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크게 절감될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또 큰 변화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혹시 AI 그 뭐 몇 개 쓰시죠? 저 많이 쓰죠. 많이 쓰시죠. 네, 근데 AI 뭐 질문한 다음에 혹시 이거 보셨어요? 그 두 개를 답변을 줄 때가 있어요. 예. 가끔. 그러면서 너 어떤 게 더 좋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AI 회사가요.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열심히 풀어서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간결하게 쓸 수도 있고요. 네. 뭐 답변들을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또 답변을 어떻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개조식으로 쓸 수도 있고 막.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AI 회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뭐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거는 AI 회사가 하는 실험이고요. 예. 지금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일반 기업들이 실험을 했을 때 그러면 가장 기업의 유익이 되는 최적의 인센티브 설계, 최적의 디스플레이 설계 그게요. 네. 사실 시간대별로 다 다른 것이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거를 근데 인간이 다 하나하나 찾아서 지금은 박정호 교수가 클릭하고 있으니까 요런 근데 박정호 교수님도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다 사람이 하나하나 클릭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AI가 들어가면 이제 그 회사들이 다 전사적 AI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계속 인센티브를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가장 최적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거냐? AI가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디지털 환경은 네. 비교 대조 실험하기가 너무 뭐랄까 쾌적한 환경이거든요. 굉장히 좋죠. 사람들이 저절로 데이터와 자기 흔적을 어떻게 보면 보팅을 남겨주는 환경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워낙 대규모로 실시간적으로 쌓이니까 쉽게 시사점이 있어서 뭔가 가격 차별 정책들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럴 수 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호라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3만 원 이하는 최저가 비교 잘 안 해. 이런 게 혹여나 예를 네. 들어서요. 네네. 드러나서 3만 원 이하일 때는 박정호한테는 제일 비싼 가격대로 슬쩍 보여줘도 네. 김현철보다는 이 사람은 그래도 사. 이렇게 되면 저는 호구되는 거잖아요. 호구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나 하나 이렇게 소비해봤자 내 용돈 얼마 된다고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할만하죠. AI 시대에는 AI가 다 개인별로 그 전략을 짜주는 게 용이하니까 네. 이거 일부러 끝까지 가격 비교하는 습관을 보여줘야 호구가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거를 개인이 한 명이 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AI 시대에 기업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네. 우리가 알았기 알아야죠. 때문에 네. 그거에 적합한 법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네. 굉장히 우리 AI 시대에 같이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지금 AI 기술 경쟁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거에 걸맞은 법 제도 환경 예. 뭐 그런 것들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주변 지인들이 또 이런 테크 기업들에 취업을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한 거 못지않은 황당한 것들을 경제학자들이 다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콜을 부르는 택시 앱을 운영하는 회사는 네. 콜을 딱 부탁을 했는데 네. 택시를 아직 못 찾고 있어요. 네. 그럼 몇 초까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다시 그 콜을 누르든가 아니면 네. 다른 앱으로 넘어가거나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무조건 약간 멀리 떨어지더라도 택시를 띄워줘야 된다. 네. 그래야 네. 기다린다. 이거 확인하기 위한 또 연구도 하고 막 하던데 네. 이거 진짜 우리가 개인적으로 탈탈 털리는 기분인데 이거 진짜 그러면 개인적으로 대응을 적극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막 정말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기업들이 조금 그 ESG 경영에서요.
물론 그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싶으시겠지만 예. 이게 소비자 후생까지 같이 계산해놓은 보고서들이 좀 나와서 그걸 가지고서 정부를 설득하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제는 좀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기업의 유익만 계산하지 마시고 소비자 후생까지 같이 계산할 경제학자들이 그런 부분들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기업도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그런 있는. 리스폰서빌리티를 좀 가지고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외국 생활하다가 한 뭐 1년, 2년 전에 돌아와서 사실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빅테크 기업의 그 사장단을 한번 찾아뵌 적이 예.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저랑 제 친구는 이제 아마존에 근무하는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랑 이제 아마존에 근무하던 교수였습니다. 네. 이제 아마존이 어떻게 했냐면요. 교수님을 한 3년 동안 휴직시키고 아마존에 와서 이런 일들을 좀 해달라 그런 이렇게 경우 해서 많더라고요. 좀 리크루트를 좀 해갔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바람은 뭐였냐면 이렇게 지금 미국 텍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좀 저희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릴 없나요? 건 없나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정말 빅텍 기업에 비하면 진짜 정말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사실 그래요.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고요. 예. 이제 이게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나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정말 수제급, 천재급 인력 경제학자 50명씩, 100명씩 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에는 그러니까 경제학자나 정말 아예 없고 예. 통계학 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로 이 정도 돌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는 부분이 하나 좀 있었고요. 예. 또 이제 이런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혹시 이제 카카오톡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예, 기억납니다. 그거 바꾼다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예. 국민들이 굉장히 나 이거 너무 거부감 드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하셔갖고 제가 이제 카카오톡에다 한번 좀 문의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 해갖고 이거 좀 그래서 이거 실험했으면 이렇게 됐을 리가 있나? 그렇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제 실험을 안 한 건 아니래요. 예. 아주 작은 레벨로만 해보고서 예. 그리고서 이제 리더의 결단으로 간 건데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예. 요게 이 정도로 진짜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정도면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럼요. 큰 의사결정이죠. 정말 큰 의사결정인데 요거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0.1%만 바꿔보고 요거 괜찮나 싶으면은 1% 바꾸고 5% 바꾸고 약간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게 혹시라도 부작용이 없는지를 사전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미국의 회사들은 실험을 할 때도 네. 아주 작은 수로 했다가 또 좀 늘리고 좀 늘리고 여러 차례 검증을 하는 겁니까? 정말 큰 거는. 진짜 큰 변화는요.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도 보시면요, 우리 넷플릭스 보면은 그 영화들 광고들 예. 계속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순서로 나올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요. 뭘 바꾸냐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멜로 영화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액션물에 관심이 있는데 그 순서도 바꾸고 심지어 그 영화 포스터도요. 예. 포스터도 맞아요. 바꿔요. 바꾸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가는데 그게 다 실험을 해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마주치는 이미지들과 내용들 전부가 실험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네. 그러면 애플이라든가 다른 회사들도 그런 행동을 당연히 하겠죠. 네네. 사실 애플이 좀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오히려. 그래갖고 이제 진짜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가요. 미국에 진짜 큰 백화점 제이스펜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제이스펜이가 애플 스토어가 실험을 안 하고 그냥 운 좋게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팬시한 디자인 이런 걸로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너 그 CEO 한번 여기 와서 우리 제이스펜이도 한번 살려보세요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옛날 애플은 약간 그 지도자가 네. 되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성공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좀 실패할 수도 있는데 네. 운 좋게 성공을 하니까 내 결정 굉장히 뛰어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갖고 제이시페니 백화점 들어가자마자 뭘 했냐하면 네. 야 세일 행사 이런 뭐 떨이 행사 이런 거 하지 마. 이벤트 하지 마. 이벤트 네. 하지 마. 우리는 약간 고결한 약간 좀 그런 걸로 가자. 근데 제이시페니가 꼭 그 정도 레벨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근데 임원들이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좀 소규모로 좀 이렇게 파일럿도 좀 해보고 이럽시다 그랬는데 사장이 애플의 성공에 약간 도취돼서 이렇게 다 안 해버린 거예요. 예. 어떻게 됐냐? 매출 25% 급감, 주가 반토막. 그 CEO 이제 1년 좀 넘어서 잘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이 약간 독약이 되면서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되는 거지라고 하면은 언제든 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런 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실패담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실패담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네. 글로벌 OTT 1등 기업인 넷플릭스도 네. 예전에는 직감만 믿고 결정했다가 낭패 본 적이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 넷플릭스 스토리도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예. 넷플릭스가 예전에 2011년에 그 DVD랑 그 스트리밍 서비스 지금 보는 형태랑 둘 다 동시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 DVD 아무도 안 보죠. 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DVD랑 이제 그 스트리밍이랑 결국은 다 스트리밍으로 갈 거야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예. 맞는 결정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는요. DVD 하던 스트리밍 하던 그냥 10불이면 다 월 10불이면 할 수 있었던 거를요. 야, 요거 시장을 아예 바꿔보자. 시장 분리해보자. 네. 라고 해서 DVD 8불, 그 스트리밍 8불 이렇게 네.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나쁜 거 같지 않은 게 뭐 스트리밍 하는 사람들은 다 스트리밍하고 DVD 하는 사람들은 다 DVD 원래 그냥 좀 그런 쪽으로 포커스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가격 깎아주는 거잖아. 예. 8불로. 예.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예. 생각보다 그 두 개를 막 섞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거예요. 아직.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구독 해지를 해버린 거예요. 80만 명이 일거에 구독 해지를 해버렸어요. 이건 크네요. 이거 큽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70% 폭락. 예. 순간적으로 그 가격 정책 한번 잘못 써갖고. 네. 그게 이제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 이거를 또 그러면은 아예 DVD 회사를 따로 띄어서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엄청난 실패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야 이거 진짜 안 되겠구나. 우리 앞으로는 무조건 열심히 소규모로 파일럿 테스트 해야지. 이렇게 큰 결정을 작은 실험 안 해보고서 이렇게 했다가 망한 케이스가 나중에 이제 약이 됐죠. 네. 그래갖고 지금 보고 계신 넷플릭스의 그 화면은 네. 고도화된 실험의 결과입니다. 네. 어찌 보면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본인들이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결국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사업에 잘 녹여진 결과물들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포스터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그 결과물이라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실험에 기반한 사고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는 것이 기업에만 적용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국가의 정책 또 원조 정책에 대해서 원조까지. 네네 이거를 틀을 많이 바꿨습니다. 사실 먼저 원조 정책 예.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 20년 전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야, 국제 원조 이거 뭐 되는 거냐? 아니 진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쏟아부었는데. 아프리카 아직까지도 가난하고 사람들 많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의 비판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진짜 이렇게 원조 많이 해서 이게 많이 또 살아난 거 아니냐? 아프리카 그래도 뭐 좀 많이 좋아지진 거 아니냐? 이게 엄청 붙었어요. 네. 이게 붙었는데 이제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저도 이제 그 마지막 군에 포함되는데 야, 사실 말해서
모든 게 성공하는 정책이 뭐 어디 있으면 모든 건 실패하는 정책이 어딨냐. 이게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실험해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네. 해서 국제 원조의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원조를 하면서요. 실험군과 대조군을 잡아서 모든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네.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만 먼저 커버해 본다든지 네. 아니면 일부 학교만 커버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되는 원조 사업과 안 되는 원조 사업이 무엇인지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국제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요. 요거 에비던스를 그래서 한 개만 모으는 게 아니라 에비던스를 여러 개 모을 수 있잖아요. 네. 교육 분야에는 요런 사업은 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보건 분야에서 요런 건 되고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쭉 모이면서 굉장히 옵티멀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그 원조 패키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네, 뭐 기회 주시면은 정부의 얘기도 좀 예, 드릴 정부 수- 얘기도 해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실험을 정말 극도로 안 하고 있는데 예. 미국은 이 실험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예. 어떤 실험을 해봤냐 하면요. 야, 초등학교에 한 반에 25명이 나으냐, 20명이 나으냐, 15명이 나으냐 이거요. 네. 25명일 때 예. 실험을 해봐요. 예. 그래갖고 20명인 반에도 배정을 해보고 15명인 반에도 배정한 다음에 이거를 20년, 30년 따라갑니다. 이 아이들의 삶이 20년, 바뀌었냐? 30년을요? 네, 지금까지 따라갑니다. 1960년대 했던 실험인데 하긴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그 교육받은 그 결과는 성인이 돼서 뭐 범죄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월급이 어떻게 그렇죠. 경제적인 수준 어떻게 되는지 그걸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놀랍게도 네. 효과가 꽤 크더라. 아, 차이가 커요. 네, 어떤 와. 아이들한테 그냥 25명일 때는 항상 잘 주목받지 못했던 예. 막 클래스 안에서 막 정신 없이 막 이렇게 네. 돌아다니는 남자애들 있죠. 예. 주로 남자애들인데 예. 그런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게 되면서 어. 그 아이들이 학업 채널로 잘 가더라. 아. 그래서 그게 그 아이들한테 특별히 효과가 있었다는 네. 이야기도 그게 이제 실험으로 예. 밝혀졌고요. 예. 또 혹시 맹모 삼천지교 네. 대치동 가면은 예. 그러면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이 좋아지는가? 네, 궁금합니다. 진짜 사실입니까? 대치동은 모르고요. 예. 미국에서 1970년대에 어떤 실험을 했냐고요. 예. 굉장히 슬럼 지역에서요. 제비를 뽑아서 당선이 된 그 뽑힌 그 위너들한테 네. 좀 좋은 주택 지구에 가서 살 수 있는 돈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500불 한 달에 500불짜리 슬럼에서 살았는데 제비가 뽑히면은요 정부에서 1,000불을 더 줘서 네. 1,500불짜리 가서 살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뽑혔을 때 이사를 많이 대부분 가겠죠. 1,000불씩 네. 받으면은 좋은 데 가서 살라고. 네.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지 네. 1970년대에 실험을 했으니까요. 예. 지금까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결과가 어느 정도는 보여졌겠네. 오, 상당히 보여졌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하시죠? 그럼요. 네네. 굉장히 놀랍게도. 근데 보통 맹모 삼천지교니까 좋아지겠? 제 지금까지 그죠? 경험으로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주변 친구들도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와, 근데 사실 결과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요. 네. 초등학교 때 가면은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예요. 초등학교 때 일찍 가면 일찍 네. 가면은.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가잖아요. 네. 결과가 살짝 오히려 나빠져요. 아, 오히려 나빠집니까? 근데 크게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네. 효과가 하나도 없던지 아니면 오히려 나빠집니다.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은 예. 이미 교우 관계가 다 형성되고 저쪽에서 막 이렇게 했던 예, 친구들이 예. 옮겨가면은 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보다는 옛날 친구들이랑 노는 경향이 1번. 예. 두 번째, 청소년기에 이사 가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초등학생들은 잘 적응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잘 안 돼요. 그렇네요. 만약에 그렇게 갔는데 적응까지 못하면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예. 그 중학교 이상 된 애들은 가도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 났고 네. 초등학교 이하에 가는 집만 굉장히 유익이 있었더라는 네. 사실을 밝혔어요. 이게 여기서 미국의 주택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에비던스로 지금까지 작용하고 요게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은 굉장히 짧은 호흡으로 바로바로 좀 알 수 있지만 네. 국가 정책은 좀 긴 호흡으로 네. 해서 그걸 밝혀낸 것들은 미국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네.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인들을 인위적으로 구분해서 실험을 해서 네. 그 결과로 좀 더 공익적인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건 저도 제 개인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는데 동의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서 일부에서 말씀 주셨던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가 온라인상에서 남긴 제 흔적들을 바탕으로 네. 결국 뭔가 전략 전술을 짠다는 건 그 전략 전술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이 더 높아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내 데이터로 니네 이런 실험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가거나 이런 절차가 없습니까? 그거 처음에 가입할 때 아마 yes, no, 있어요? 네, 네. 아. 뭐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꼭 기업이 실험해서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한테 맞춤형 광고를 주는 게 네. 나한테 꼭 손해냐? 네.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을 저에게만 어떤 형태로 부과하거나 네. 어떤 상품을 자꾸 푸시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은 네, 네, 되니까 맞습니다. 뭔가 우려는 돼서 그냥 이점도 있겠지만 불리한 점도 분명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뭔가 내 걸로는 실험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 하나요? 그건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예. 사실 그 처음에 가입하실 때 예. 분명히 약관에는 그런 내용들이 아. 있고 사실 그거를 못하게 하면은 가입 못하게 하냐 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은 네. 사실은 이제 법제도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국가에서 한 실험 결과나 이런 것들은 네. 공적인 어떤 목적 아래서 한 거니까 네. 그 결과물을 널리 공표하거나 네. 배포하면 네.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정책에도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으니 그렇죠. 뭔가 뭐 페이퍼로 오픈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기업들이 내부에서 한 그 실험 결과는 네. 이미 플랫폼 기업인 경우가 훨씬 실험 결과가 유의미하고 또 파워풀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훨씬 쉽죠. 그렇죠. 거기는 뭐 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러면 플랫폼 기업은 그런 실험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기존에 이제 막 그 뭔가 실험을 하고 싶어서 자기도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되고 싶은 네. 그 후발주자들은 네. 그걸 할 수 있는 샘플 수가 적거나 뭐 인프라 덜 할 테니까요. 네. 네. 그것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플랫폼 기업이 했던 그 결과도 반강제적인 형태든 어떤 형태든 야 니들도 오픈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지적이네요. 네. 사실 근데 뭐 기업이 굳이 자기의 정보를 뭐 공표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네. 사실은 그 아까 처음에 제가 우버와 아마존에 같은 경제학자들이 네. 그거로 논문 쓰고 싶어 했거든요. 네. 절대 못하게 말리. 그럴 것 같았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가 더 고착화되는 건데. 그게 있죠. 근데 되게 재밌게도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은 네. 아직 그거 제대로 안 하고 안 있으니까 하고 있어서. 신규 기업들은 열심히 하셔서 오히려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또 성과를 내시라 뭐 이렇게 예. 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도 여러 프로젝트를 했고 국내에서도 여러 제안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들의 실험 어느 거든 좋습니다. 네. 뭐 제안하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지금 정책 실험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정책 실험입니다. 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사업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보조를 주는데 예.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지 말고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이 이제 보통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예.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몰빵하는 구조로 설계를 하는 게 있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앞으로 한 5년, 10년은 우리 갖고 있는 예산으로 아마도 충분치는 않으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한테 먼저 줘서 그분들의 아직도 빈곤율이 많이 높은 분들을 낫게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AI 혁명이 엄청나게 이렇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본소득의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기본소득 처음으로 이제 하잖아요. 예, 하죠. 예. 하는데 뭐 열심히 디자인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제대로 된 실험 디자인까지는 아니에요. 예. 저는 근데 오히려 그 샘 올트만은요. 미국에 있는 학자들한테 돈 줘서요. 예. 미국에는
기본소득 실험을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네, 그래서 조금 우리 기본소득 팀들도 예. 좀 이렇게 좀 이 정도 규모로 좀 더 잘했으면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그러니까 뭐 레벨 A, 레벨 B라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못 가서 네. 기본소득도 좀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회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요. 아, 제가 진짜 심지어 요거를 도와드리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야 되나? 그 정도로. 이 정도로 사실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우리 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인구와 인재 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니까 네. 부탁드리고 싶은 연구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교육 제도를 본의 아니게 이런 검증 없이 매번 바꾸니까 실험을 해버린 결과가 됐거든요. 네, 네. 근데 가장 큰 실험 결과가 이제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우리는 의도한 실험은 아니고 계속 그냥 제도만 그냥 계속 바꿔왔다 보니까 네. 이 실험이 돼버린 게 한동안에는 수능이나 학력고사를 가지고 하나의 객관식 시험으로 사람들을 뽑았던 제도가 네. 주류였던 적에서 네. 이제는 사실 정시의 비중이 약하고 수시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네. 각종 특이한 전형들. 네. 저는 그게 정말 개인의 탤런트를 찾아주고 사회 순기능이 더 늘어났는지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럼요. 제가 교육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예. 그거 검증해야 되지 않겠냐. 예. 놀랍게도요. 예. 우리나라 교육 데이터가 예. 가장 쓰기 힘들고 가장 막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진짜 너무나도 슬픈 게요. 예. 일부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취를 공개하면은 예. 그게 학교 서열화된다 그러면서 공개를 막 못하게 막 막아놨어요. 나이스 데이터 이런 거 다 진짜 공개 잘 안 됩니다. 네. 저는 지피직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예. 아니 서열화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거를 정책들 그렇죠. 들어갔을 때 그게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야, 그거를 진짜 충분히 공개하지 못한 거는 참 뭐 교육부에서 노력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보건 쪽 데이터에 비하면 네. 훨씬, 너무나도 막혀져 있고 이거는 참 반성해야 된다. 먼저 그거를 그 데이터가 알아야지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효과를 거두었는지 예. 아는 거잖아요. 참 교육 데이터는 연구하기 힘듭니다. 요즘은 진짜 그 입시 제도가 너무 다변화돼서 바쁜 부모님들이 또 이제 막 처음 입시 준비하는 학생 스스로가 네. 그걸 분석해서 내가 어느 전형으로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현장에서 보기에는 돈 많은 부모가 어떤 컨설턴트라는 사람을 옆에 붙여줘서 네. 우리 애는 요 정도 자질밖에 없는데 최대한 높은 대학으로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가는 확률도 높아 보이는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봐서 네. 이거 검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컨설턴트 AI가 곧 나올 겁니다. 아이고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면 좀 평준화가 다시 될 수 네, 있겠네요. 그걸 그래서 저소득층 네. 아이들한테도 쓸 수 있게끔 하는. 네. 네. 그러면 진짜 AI가 나온 뒤엔 또 지금까지 A 테스트, B 테스트 구분하는 실험에 대한 결과와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또 달라지겠네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I를 앞두고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화되고 있는 이 추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라는 직업, 통계학자라는 직업은 AI 시대에도 충분히 쓸모 있는 직업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네. 학부모님들도 많이 볼 것 같아서요. 네. 아유,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있잖아요. 대부분 다 AI가 대체 가능합니다. 경제학자들 뭐 교수도 언젠가는 다 대체될 그렇죠.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남은 기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지금은 이제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고 분절화돼 있고 이게 그렇게 생성도 안 하고 있고 네. 숨겨져 있고 이런 건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양지로 불러오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것들이 아직은 한 10년 뭐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뒤까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도 조금 할 일은 남아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기업의 이면에 있었던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전략들 오늘 제대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의 김현철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